브랜드 가치 넘버 5 바로 자랑스러운 삼성입니다. 뭐 샘성 이런 표현도 쓰죠. 삼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삼성전자에 뭐 TV, 냉장고, 세탁기 다 쓰고요. 갤럭시도 쓰고요. 뭐 탭, 노트도 쓰고 하는데 삼성에 대한 이런 브랜드 가치가 5위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가치를 5위로 쳐준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삼성은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기업의 국가의 그 인지도를 높여주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삼성을 처음으로 만든 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삼성 하게 되면 뭐 이건희, 그죠? 이재용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삼성을 만드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명예회장이었었죠. 뭐 지금은 타계하셨고 1989년에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회장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가 정신 배울 때 이병철 회장을 꼭 배우는 이유는 남들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60살 뭐 70살 할 때 이분은 마지막에 한 수가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냥 노후를 뭐 좀 편안하게 보내야겠다 생각했을 때 남들은 다 가지 않는 길. 한마디로 사다가 쓰면 100원에 사다 쓸 수 있는 것을 만 원에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던 바보 같은 기업 행동이었었죠. 왜 일본에서 사다가 쓰면 100원인데, 100원짜리 사다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만들어서 만 원에 만들어 쓰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탕수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수육. 집에서는 절대로 탕수육을 해 먹지 않습니다. 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아니라 탕수육을 집에서 만들게 되면 첫 번째 돈이 많이 듭니다. 고기 사야죠. 기름 사야 되죠. 그거 다 튀겨야 되죠. 설거지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시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집의 주방장 아저씨가 만든 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그분들도 다 알 텐데. 그분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한 그릇을 만드나요? 100그릇, 200그릇을 만드나요? 그렇죠. 한 그릇이 아니라 200그릇, 300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단위당 한 그릇당 원가가 만큼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라는 산업에 있어서 처음 만들게 되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V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이 제품들을 만들 때 만들어 쓰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2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 건데 바로 산업의 쌀, 우리가 보통 70년대, 80년대는 철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서 들어와서는 산업의 쌀은 반도체였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그렇죠? 전자의 호암, 이병철 명예회장의 그런 탁월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브랜드 가치도 높고 전 세계 자산 가치 높은 유명한 기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박태준 회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아마 5주차, 6주차 정도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좀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한 세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위는 당연히 앞에 설명이 들었다시피 삼성이 세계 5위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 뒤를 LG전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병이 돼서 현대 기아자동차라고 하죠. 그래도 같은 그 한 지붕 두 가족이라 할 수 있죠.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기아자동차는 K5,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G2, 그러니까 G 시리즈, 제네시스 시리즈를 또 만들었고요. 기아는 이제 K9, K7, K5, K3 이렇게 해서 한 지붕 안에 가족이 이제 두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5,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그 다국적
그 공장들이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현대자동차의 상해 그 베이징 현대자동차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뭐 러시아, 그다음에 체코, 뭐 이런 거, 그다음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이런 사례들을 아마 배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지금 그러니까 현대 기아자동차의 공장이 미국에 두 곳이 있는데요. 엘라바마에 있는 게 현대자동차 공장이고요. 조지아주에 있는 게 기아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어차피 그 나라에서 팔 거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이왕이면 그곳에서 만들게 되면 그곳 사람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다음번에 어떤 차 살래? 거의 90% 이상이 바로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왜? 자기네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 일자리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 주변에서 뭐 그러니까 집을 임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장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하든지 각종 이런 부수적으로 산업의 연관 효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하나가 생긴다? 그럼 그 전체 주 하나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전자 공장이라든지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업이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걸 수출이라고 한다면 자국에서 만들지 않고 현지에 가서 공장을 짓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FDI라고 하고요. 뭐 계속 배울 거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 현대자동차의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도 이루어지고 있고 LG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는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로고입니다. 현대라고 써 있고요. H를 약간 기운 듯한 이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유명한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얘기는 이걸 바로 세워서 H를 바로 세우게 되면 혼다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디자인에 뭐 처음부터 창의적인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처음에 그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거의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해외에 나갈 때 현대자동차 이 창업 이 이야기, 이제 포니라는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우리 처음 수출한 곳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였을까요? 예, 아마 생소한 나라입니다. 유럽도 아니고요. 뭐 일본도 아니고요. 자, 남미에 있는 국가입니다.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아니, 현대자동차, 지금의 그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폰이라는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름도 이상한, 처음 거의 생소한 에콰도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다녀왔는데 그곳에 다녀오다가 그 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자동차 100대를 가지고 왔다. 그걸 판매한다. 그걸 타겠습니까? 절대 안 타죠. 막 달리다 보면 막 바퀴가 저 바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 거네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동차는 품질과 그런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거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만들어 써야 됩니까? 사다 써야 됩니까? 그렇죠. 사다 써야죠.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뭔데요?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창인데 싼 거 사다가 싼 거 사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쓰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죠. 왜? 기업인들은 오늘, 내일 모레, 1년 뒤 이 정도만 보지 10년 뒤, 20년 뒤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조금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향후 10년 뒤, 20년 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죠.
창조적 파괴. 자,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 야, 전쟁 끝난 지 몇 년 안 된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겠다?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었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그렇죠. 아산 정주영 회장. 왜 아산인지 아시겠죠? 아산병원. 정주영 회장의 호입니다. 여러분들, 호암아트홀. 호암. 이병철 회장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산 정주영 회장의 그런 뚝심, 경영이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냥 웃지 마. 난 지금 만들 거야. 결국은 만들어서 지금 글로벌 10, 탑 5, 그쵸? 6에 들어가는 현대자동차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경쟁력은 딱 하나입니다. 치프, 싼 차. 그렇죠? 싼 차. 어떤 차인데? 그냥 애가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아빠 자동차 사주세요. 그래, 뭐 살까? 혼다? 아, 너무 비싸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너무 비싸죠. 토요타? 비쌉니다. 그럼 어떤 거 사야 되지? 그렇죠. 현다이죠, 현다이. 일명 이제 그들의 발음대로 현다이. 왜 현대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대자동차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80년대이겠죠. 미국의 중산층 가정의 자동차가 세 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대. 첫 번째, 아버지가 출근할 때 타는 세단. 그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온 가족이 여행 갈 때 타고 가는 자동차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리고 엄마 장 볼 때 애들이 타는 차, 그 싼 차. 그 자동차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나 하면 바로 일본 자동차들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들이 엄청난 양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죠. 뭐 토요다, 닛산, 미쓰비시, 스바루, 뭐 혼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싼 차 시장을 뺏고 싶었던 게 미국 자동차 메이저였습니다. 그래서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그 일본 자동차들의 그 너무 많이 수출하니까 미국 행정부에게 압력을 가한 거죠. 또 로비를 하고 결국은 수량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수출 자율 규제라고 하지요. 수출 자율 규제. 수출 자율 규제는 여러분들 그냥 영어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시 써드리겠지만 VER이라고 합니다. VER 수출 자율 규제. 그렇죠? 아마 B는 볼런터리가 될 거고요. 익스포트가 되겠죠. 리스트릭트 규제. 자, 수출 자율 규제. 말은 보세요.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라. 그때 여러분들이 딱 그 개념에 맞는 게 바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했던 자율학습이죠. 자율학습. 자율입니까? 예,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들이 대수를 줄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100만 대 팔았으면 내년에는 200만 대 또는 150만 대 팔려고 노력을 하지 줄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공장도 늘리고 사람도 늘리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줄여. 100만 대 생산하던 회사는 50만 대, 50만 대 수출하던 회사는 25만 대, 10만 대 수출하던 회사는 5만 대, 반씩 쭉쭉쭉 줄여버리게 되면 전체 그 수출량이 반으로 줄겠죠. 이렇게 해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그 수출 자유 규제에 의해서 줄이게 됩니다. 이때 보세요, 여러분들. 200만 대가 판매되고 있던 그 소형차 시장에서 100만 대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100만 대가 어떻게 됩니까? 비어버리는 거죠. 그때 짜자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시장이 비었네. 일명 우리는 그 한자로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그냥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그때 디자인 예쁩니까? 아니죠. 처음 팠는데 뭐고 디자인 없습니다. 안전 중요하지 않죠. 가장 경쟁력 있는 경쟁성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냥 싼 차였던 겁니다. 싼 차. 싼 차. 그래서 한 20년 잘 했죠.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고 보니까, 야, 내 자동차가 에쿠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하게 되면 싼 차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 이 가치를 좀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현대자동차에서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었죠. 마치 토요타에서 렉서스를 빼내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바로 제네시스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 에쿠스가 들어가고 제네시스가 들어가고 현대자동차의 가장 거함, 그러니까 기함이라고 하죠. 가장 윗단계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그런데 그랜저로 남기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그런 제네시스 브랜드를 연결시키기 전에 더 큰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사라진 것이죠. 바로 무엇일까요? 예,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을 만들어서 아슬란을 현대자동차의 기함으로 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네시스하고 에쿠스를 빼서 제네시스 G 시리즈로 나가자. 이렇게 양분해서 이런 딱 마인드를 가지고 딱 나갔는데 딱 실패가 됐죠. 어디서 실패가 나왔죠? 바로 아슬란이죠. 왜 아슬란에서 실패가 왔을까요? 자, 5초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슬란. 들어본 적 있죠? 예, 길에도 가끔 나옵니다. 아슬란. 그 이슬람어로 뭐 사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애매한 거죠.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아슬란 그랜저보다 한 1000만, 1500만 원 비쌉니다. 그런데 막 달릴 때 보면 고속도로에서 아슬란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저건 좀 차가 약간 특이한데 그랜저인가? 보면 세워놓으면 아슬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1000만, 1500만 원 더 주고 아슬란을 살 이유가 물론 기능은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이라든지 이 아래쪽에 하체는 거의 다 뭐 그랜저하고 동일하게 썼으니까 굳이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슬란 살 거면 조금 돈을 더 주고 뭐 산다? 그렇죠. 제네시스 사겠다. 일명 낀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안 사든지, 아예 아래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위쪽으로 가든지, 굳이 돈을 더 주고, 그랜저보다 더 주고, 아스랄 살 필요 없고, 돈을 덜 주고 아스랄 사느니 좀 더 주고, 제네시스를 사자. 이게 바로 시장의 이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슬라는 단종이 됐고요. 지금에 와서는 제네시스 시리즈하고 현대자동차의 이제 그 그랜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이런 두 파트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자동차는 이제 잘 팔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이 부동산 이 땅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전력 옛 그 본사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에 과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땅에다가 이렇게 이게 다 주차장이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쪽 주위에 없을 때 그냥 이만큼에다가 이렇게 짓고 건물 한 3개 짓고 다 주차장 하자. 그럼 됐는데 요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번화하게 이제 발전이 됐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전라도 나주 쪽으로 그렇죠? 다 본사를 이전을 했고 왜? 다 서울에 있던 본사들을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지방으로 뭐 이전을 시키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던 공기업들이 많이 지방으로 갔죠. 뭐 철도, 뭐 코레일은 뭐 대전으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고 뭐 제주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뭐 국민연금공단 의료부문 다 어디로 가고 그때 이 한국전력이 나주로 가면서 이 땅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 땅을 팔아야겠죠.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산에 가면 그죠? 미군 그 부지들 엄청나죠? 그래서 이 땅에 욕심을 부렸던 회사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현대자동차, 또 하나가 그렇죠? 삼성, 그렇죠? 삼성. 그래서 두 회사가 붙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뭐 싸게 줄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둘이 써내.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보통 경매라고 하죠. 경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땅값은 한 4조 5천억에서 한 5조 5천억 차익이 벌써 1조입니다.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갔는데 주인은 누가 됐냐면 바로 현대자동차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되었는데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그 써낸 그 금액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현대자동차가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왜 그렇게 많이 써냈을까? 그 내용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이 한전 부지에 이
쓴 금액은 10조 5,500억 원이었습니다. 10조 5,500억 원. 삼성보다 월등히 한 2배 이상 많이 썼는데요. 거의 뭐 3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근데 그렇게 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이 땅을 지금 그쵸? 갖지 않으면 평생 또는 영원히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높은 가격을 써야 된다. 직접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만큼 이 땅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생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다가 앞에 봤던 그런 건물을 싹 치우고, 이렇게 건물을, 그죠?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무역센터가 있죠. 그 무역센터보다 더 높게, 그죠? 훨씬 더 높게. 자, 보시면, 여기 571m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상이 이제 지을 텐데 571m짜리 이 건물을 지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제2 롯데월드입니다. 555m. 그렇죠? 555m짜리 아마 그 제2 롯데월드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것보다 훨씬 한 20m 정도, 그렇죠? 더 높게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현대에 관련된 모든, 그렇죠, 회사들이 이제 이쪽 오게 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높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좀 너무 도박이 아니었을까, 위험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죠. 나중에 어떤 이 투자의 결과가 나올지는 나중에 볼 거고, 아무튼 이렇게 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업 경영자 내지는 CEO의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 세 번째로 친다면, 이 모습은 참 생소하죠. 바로 기술의 상징이라는가, 이 가치, 이 이름을 이렇게 쓴다. 기술의 상징, 금성. 자, 금성은 지금의 바로 LG입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이 브랜드가 나왔을 때 금성사였습니다. 금성사. 그래서 해외 수출할 때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었죠. 해외 수출하는 박스에다가 금성이라는 한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당시에 골드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골드스타. 골드스타. 금성. 골드, 금, 성, 스타. 골드스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은 맞는데 해외 외국인 바이어나 외국인 소비자들이 골드스타 이해를 했을까요? 자, 원래 여러분들 금성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은하계에서 금성. 그렇죠? 뭐라 불러야 되죠? 금성. 비너스라고 불러야 되죠. 비너스. 그렇죠. 그런데 비너스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를 만들면서 골드스타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금성 이런 이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웃는 모습의 LG죠. LG.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금성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고 골드스타는 이제 다 잊어졌고 다 LG라는 하나의 공통된 브랜드로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요. LG는 지금 현재 가전에서 TV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뭐 OLED TV 만들어서 뭐 삼성의 뭐 QLED와 사운드 여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브라운관 이 LED TV에 있어서 LG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LG는 이런 LG 전자를 비롯한 LG OLED TV 전 세계 가전에서 아마 그 위치를 항상 상위 랭크를 항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에 이제 히트했던 광고 중에 하나 있는데요. 뭐였냐면 이제 어떤 학생이 집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띵띵띵띵 시험을 봤는데 자, 우리의 고장의 특산물은 아마 거기가 2000이었을 겁니다. 2000, 경기도 2000 특산물 쓰는데 학생들이 막 썼어요. 이제 학교 배운 대로. 근데 어떤 하나 선생님이 이제 채점하는 과정에서 쌀, 도자기, 복숭아, 수육하다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그렇죠.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어린 동심을 그냥 무참하게 그냥 지금 무참하게 이렇게 쓱 그어버렸죠. 반도체 하면서 쓱. 그랬더니 그렇게 틀렸다는 그 표정을 짓고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반도체라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 반도체. 왜? 이천에 뭐가 있냐면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공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천, 또 하나는 청주에 있습니다. 천주 공장도 있고 이천 공장도 있고, 이때 이천에서 이렇게 광고를 SK에서 이천에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그런 광고 브랜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SK는요, 하이닉스가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원래 SK는 과거에는 화학회사였습니다. SK.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선경그룹이에요. 선경그룹에서 이런 화학회사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갈아타야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 선경이 체질 개선에 핵심적으로 했던 게 90년대 초반 바로 이동통신이었었죠. 그래서 SK텔레콤 갈아탔고요. 그 다음에 한 25년간, 한 30년간 잘 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죠? 그렇죠.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그렇죠. M&A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M&A라는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SK 하이닉스 성공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M&A 최고로 잘한 거를 어떤 기업을 M&A를 했을 때 최고의 기업을 그 사례를 치게 되냐면 현대자동차가 개소자동차 인수했을 때, 그래서 현대 개소자동차가 된 것을 가장 최고의 M&A를 치고요. SK 하이닉스 넘버 2 정도 됩니다. 그럼 최근에 또 M&A 했던 것들은 그 아시아나가 있었죠. 아시아나 시장에 나왔을 때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의 컨소시엄이 그 구매했을 때 조금 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항공사를 M&A 했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소문에 의하면 그 M&A 한 그 자금을 모두 납입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아시아나의 주인은 금호 아시아나가 아니라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대한 그런 아시아나가 항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M&A 때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국제 경영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